안녕하세요. 바람스의 이교준입니다. 아, 우리 지금 스마트 공방 사업 계획서 작성 안내를 제가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는 이제 저희 그 협력사들이 5개 광고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이 사업 계획서를 쓸 적에 어떻게,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이거 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내용을 배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26년도 스마트 공방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사업 파트너죠. 파트너 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본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의 그 기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보안에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 이 내용이 다른 데로 누출되지 않도록 그 철저하게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희는 이제 한참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것은 다음 차례와 같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제 개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여지껏 느낀 대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뤄야 되는 기술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출력이면 실사 출력이 뭔지, 뭐 실사 출력이라는 단어조차도 어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사 출력, 그러니까 5개 광고에서 사용하는 실사 출력이 뭔지 이런 개념들을 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업체들이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서 우리는 스마트 공방의 어떤 그 품질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에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지는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자, 우리는 뭐가 불편해서 뭐를 어떻게 하고 싶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챕터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쓸 거냐,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업 계획서 작성 개요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스마트 공방의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스마트 공방은 2021년부터 시작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25년도 사업이 5년째고 마지막이었는데 26년도까지로 연장이 돼서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내년도면 스마트 공방은 다 크로싱이 되고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정부에서도 스마트 공방 사업이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고, 뭐 그건 뭐 복잡한 얘기죠. 뭐 정치적으로는 뭐 표를 모으기 위해서 소공인이 많으니까 돈을 뿌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거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쨌거나 내년을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방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5년간의 뭐 계획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26년도 스마트 공방 사업 마지막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24년도에 저희가 24년도에 사업 계획서를 써서 25년도 스마트 공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즉 파람스는 21년부터 스마트 공방 사업을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왔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 파트너사들하고 함께 시작한 거는 24년도부터였습니다. 즉 25년도 시장을 위해서 24년도에 저희는 서로가 같이 뭉쳤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의 방법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교육도 했고 우리는 준비했지만 결국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10%도 안 되는 그 당첨률을 기록하면서 망가졌지만, 이거 역시 최초의 사례였고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를 그동안에 분석을 했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답변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21년부터 23년도까지 진행했던 모든 기류는 스마트 공방 사업은 디지털화라는 어떤 그 단순한 하나의 미션을 성공시키는 데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라는 게 뭐냐면, 디지털화라는 건 참 표현이 어려운데 스마트 공방에서 말하는 거는, 자, 우리가 주문을 받는다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주문을 받아 적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우리 회사 그 모든 직원들한테 공유되기도 어렵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엑셀을 쓰죠. 그래서 엑셀을 사용해 가지고 주문을 받은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엑셀과 만약에 장부에 손으로 썼다, 이게 서로가 다르냐 안 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여기까지를 디지털화가 아닌 수기 방식의 업무 형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디지털화라는 게 뭐냐? 결국은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써서, 그러니까 MES겠죠? 그 생산 관리 시스템. 이 시스템을 써서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그걸 조회해서 활용하고, 이런 일체 행위를 디지털화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업체당 4,200만원 정도의 그 지원금을 주면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어떤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디지털화를 구축하고, 그래서 그들의 업무 방식이 더 선진화되고 경쟁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MES라는 소프트웨어를 2021년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혜택을 받아내는 소상공인들은 한결같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니, 그런 소프트웨어도 다 좋다, 우리가 선진화되는 것도 다 좋은데 장비가 너무 노후화됐고 낡아서 장비를 사고 싶지만 돈이 없다, 이게 소상공인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도 하나 사줄게, 보조해줄게, 너네는 돈을 조금만 내고 정부가 많이 보조해 줄 테니까 새 장비도 하나 사라, 하나던 뭐 아무튼 예산에 맞게끔
여러 개든 알아서 사라. 그러나 MES를 도입을 해서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그거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사업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초창기 때는 어떤 형태였냐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MES를 개발하고 도입기업한테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개발할 거고 어떤 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거냐. 예.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장비는 하나 골라서 주되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논조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쓸 적에 우리가 하드웨어를 이런 걸 사서 이런 어떤 우리가 원했던 것을 구현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떨어진다는 의식이 강했어요. 왜냐면 심사평가를 할 적에 얘네는 그렇게 쓰면은 하드웨어만 사고 그냥 말겠다는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도마 위에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급업체들은 우리가 MES를 이렇게 공급하는데 우리 MES는 이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게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앞다퉈서 MES를 만들었고 기존에 가졌던 뭐 ERP든 MES든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지만 붙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은 지속되어 왔죠. 그러다가 2023년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하드웨어만 사고 싶은 도입업체도 있으니까 하드웨어만 살래 아니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살래,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95% 이상의 업체들이 하드웨어만 다 신청을 한 거죠. 저희 파람수도 그때는 하드웨어만 잔뜩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디지털화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왜 스마트 공방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23년도에 그쳤고 그 이후로는 다시 그 메뉴가 없어졌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도입해야 된다. 이걸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25년도 올해 사업에서 스마트 공방이 주장한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나눠 줘봤자 소공인들이 안 쓴다. 그러니까 장비의 무게를 실어주고 또 이제 뭐 국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감사받고 그러면 뜨끈뜨끈하니까 자, 소프트웨어는 그 금액이 56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86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신용이라도 내라 그냥. 그렇지만 아주 좋은 최첨단 장비를 줘서 소공인들이 좋은 장비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24년도에 실수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변화 기류에 하드웨어 쪽으로 무게를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제안서를 소프트웨어에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건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사업계획서 내용은 소프트웨어 위주였고 하드웨어는 살짝 터치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위주로 저희는 이제 모든 걸 썼고, 또 사실은 그 고객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저희가 고객을 대상으로 사실은 소설을 쓴 거죠. 네, 그게 참 슬프고, 예, 잘못된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왔는데 24년도에 저희가 모장창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 개를 썼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동일한 서식과 동일한 문구, 네, 이런 거를 쓰면서 표절 검사기에 전부 detect, 그러니까 그 잡힌 거죠. 예, 예, 다 걸렸습니다. 이건 표절이다. 서로 다 베꼈고 말만 갈았고 회사 이름만 바꿔서 넣은 거다. 네, 여기에 걸렸습니다. 여기에 걸리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표절이 됐다고 인정되는 사업 계획서들은 무참하게 파기가 됐고, 비록 심사 결과가 점수가 좋았어도 채택이 안 되는 이러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각도에서 검증이 됐고, 표절 검사기를 어떻게 쓰느냐까지의 내용도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는데, 가령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원래 공고된 사업계획서를 열어보면 우리가 써야 되는 빈칸이 있고, 그 빈칸에 당구장 표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세요 하고 멘트가 있죠. 그 멘트는 원래는 지웠어야 되는데 대부분 업체들은 그걸 지우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럼 그 멘트가 표절 검사기에서 같은 단어로 인식되면서 이거는 표절했다라는 그 퍼센티지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올라가지, 우리가 같은 단어에 같은 서식으로 업체 이름만 바꿔가지고 조금 바꿔놓으니까 표절 검사기로 검색해보면 70% 80% 이상의 싱크로율을 가져왔던 거죠. 이 싱크로율에 따라서 전부 수백 개의 준비했던 사업계획서가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래 심사에서 제외됐던 업체들이 졸지에 그 탈락한 자리를 채우면서 갑자기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실력 있고 이거 괜찮다 하는 회사들은 다 떨어졌고, 여긴 조금 어렵겠다 하는 업체들이 갑자기 출연하면서 다 합격을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스마트 공방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26년도에는 이들은 무엇을 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표절 검사기에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사업계획서 안내 문구를 다 제거를 해달라. 당구장 표시하고 이건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안내 문구들 다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업계획서에서 쓰는 내용을 테이블로 한번 만들면 주구장창 테이블로 가져. 이런 거 하지 마라. 테이블도 쓰면 그 다음 사업계획서는 문장체로 써서 주저리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도 하나 만들고, 개조식, 자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저거 각각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달아주는 개조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실은 표절 검사기에서 걸릴 수가 있어요. 같은 단어도 심지어는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실사출력기라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부 다 표절 검사기에서 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 검색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실사출력기라고 쓸 수도 있고 실사기, 실사프린터 이렇게 단어를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표절 검사기를 피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는 한 업체가 와장창 카피해가지고 복사해서 내용만 살살 갈아 끼는 이런 부분을 인정 안 할 거고, 특정 업체가 왕창 수주할 수 있는 이런 사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5년도 스마트 공방 사업은 조그만 규모로 스마트 공방에 참여했던 공급업체들은 많이 붙었고, 수백 개씩 하려고 준비한 업체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 파람스도 그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위주로 저희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죠. 25년 사업까지는 소프트웨어 위주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프트웨어는 860만 원짜리 밖에 안 돼요. 전체 사업비가 5,1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860만 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4,여백만 원어치가 다 장비란 얘기입니다. 즉 장비의 무게를 실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저희는 소프트웨어에 집착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바꿉니다. 이제 저희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절묘하게 결합되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하드웨어 장점을 충분히 부각시키고, 또 우리가 납품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하고 아무 관계없이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동화 그리고 무인화를 위해서 서로가 연결돼서 동작을 한다. 이런 좀 보기 좋은 그 시나리오를 만들겠다 하는 게 26년도 저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적에는 이 핵심 챕터, 즉 우리는 뭐가 문제인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어떻게 써서 우리는 이것을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 이게 핵심이죠. 그 핵심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작성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요것만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뭐 사실은 형식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뭐 별로 바뀌는 내용도 없고 그냥 페이지 채워 넣기입니다. 자, 페이지 채워 넣기 할 적에는 표절 검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삽입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이제 뭐 공정 흐름도 멋있게 그렸어요. 정말 제가 뭐 한 2박 3일을 들여서 아주 멋있는 거 하나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그 그림을 내가 100개의 그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업계획서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인상적인 그림이 글씨보다는 기억에 남을 확률이 100배는 높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평가위원이 수백 개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림을 딱 봤다. 이 그림 아까 어디서 봤는데? 이거 뭐지? 그래서 찾아봅니다. 이 그림이 같구나. 얘네들 보니까 같은 회사네.
쭉 그 뒤로 다른 회사 거를 보다가 같은 그림만 걸리면 걔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때에 너무 인상적인 그림을 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컬러풀한 그림보다는 그레이 톤의 그림이 맞다. 그리고 평범한 그림을 그리되 위치도 바꾸고 박스의 모양, 화살표 뭐 등등 박스의 위치 뭐 이런 등등을 바꿔서 좀 다르게 보이게 해서 심사평가위원들이 봤을 적에 아 이거는 내가 못 봤는데 뭐 잘 그렸네, 아주 창의적이네, 이런 식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림 삽입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개요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차 제가 이어지는 그 비디오에서는 기술적인 사항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